여러분이 매달 내는 세금 중 일부가 파업을 합법적으로 보호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전국에서 1011개 하청 노조가 372개 원청 사업문을 두드렸습니다. 참여한 노동자만 약 14만 6천 명. 하루아침에 대한민국 산업 현장의 교섭 지도가 통째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을 만들어낸 민주노총, 지금 상황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칼을 만들었는데 그 칼이 자기 손을 베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민주노총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청에서 일하는 분, 중소기업 사장님, 주식 가진 분, 그리고 세금 내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이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2009년 쌍용 자동차 구조조정 사태가 터집니다. 정리해고에 맞서 노동자들이 공장을 점거했고 회사는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습니다. 청구액이 수십억 원이었습니다. 생계가 막막한 노동자에게 수십억짜리 청구서가 날아온 겁니다.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노동자가 속출했습니다. 여기서 시민들이 1만 원짜리 지폐를 노란 봉투에 담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붙은 이름이 노란봉투법입니다. 취지만 놓고 보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취지가 법 조문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벌어졌습니다. 여기서부터 숫자를 하나씩 따라가 보시죠.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용자 범위 확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원청도 하청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게 됐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닌데도 우리가 교섭에 응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둘째, 노동쟁의 범위 확대. 임금이나 근로조건뿐 아니라 기업의 합병, 분할, 사업 재편 같은 경영상 결정까지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게 열렸습니다. 셋째, 손해배상 청구 제한. 파업으로 기업의 손해가 나도 노조와 개별 근로자에 대한 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감면까지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제학에서 이걸 모럴 해저드라고 부릅니다. 도덕적 해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행동이 과격해지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보험에 들었으니 운전을 거칠게 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자, 그럼 이 법을 누가 가장 원했을까요? 민주노총입니다. 조합원 약 120만 명, 산하노조 217개, 연간 조합비 수입만 본부 기준 약 200억 원, 산하 산별노조까지 합치면 연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노동조직이죠. 그런데 이 조직의 파업 이력을 한번 보시죠. 고용노동부 통계 기준 2009년부터 2022년까지 노조 대상 손해배상 소송 142건 중 청구액의 99.6%가 민주노총 관련이었습니다. 금액으로 2,752억 원 중 2,742억 원. 사실상 전부입니다. 법원이 실제로 배상 책임을 인정한 금액도 전체 인용액의 99.9%가 민주노총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대 측에서는 이 법을 민주노총 구제법이라고 부릅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그 별명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법이 시행된 뒤에 시작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민주노총이 원하는 세상이 오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하청 노조 407곳이 원청 221곳에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이틀째까지 453곳, 한 달 만에 1,011곳, 참여 조합원 14만 6천 명. 숫자만 보면 민주노총의 압도적 승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실제 교섭 절차에 들어간 사업장은 단 33곳입니다. 1,011곳이 두드렸는데 문을 연 곳은 33곳. 비율로 따지면 3.3%입니다. 나머지 96.7%는
문이 닫혀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경제학의 게임 이론이 등장합니다. 게임 이론은 상대방의 반응까지 계산해 넣고 전략을 짜는 이론인데요. 민주노총은 이 법이 통과되면 원청이 교섭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다고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원청 기업들은 전혀 다른 수를 뒀습니다. 현대차, 한국 GM, 한국 타이어 같은 대기업들은 교섭 요구 국문에 아예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리 검토를 이유로 시간을 끌거나 조건부 수용을 내걸고 버티는 전략을 택한 겁니다. 여기서 잠깐 실제로 벌어진 장면 하나를 보시죠. 포스코입니다. 국내 최대 철강 기업이죠.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번째로 하청 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이 인정된 민간 기업이 됐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한국노총 소속 하청노조와 민주노총 소속 하청노조 두 곳의 교섭 단위를 분리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원청 노조까지 합치면 포스코는 이제 매년 최소 4개 노조와 따로따로 교섭해야 합니다. 이걸 쪼개기 교섭이라고 부릅니다. 노조마다 쟁의 시점이 달라지니까 순차적 파업이 가능해집니다. 1월에 A노조가 파업하고 3월에 B노조가 파업하고 6월에 C노조가 파업하면 공장은 1년 내내 불안한 겁니다. 자, 여기서 돈의 흐름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장에서 10만 원짜리 철강 제품 하나를 산다고 해볼게요. 이 10만 원이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 보시죠. 먼저 원재료비로 약 3만 5천 원이 빠집니다. 에너지와 전기료 약 15,000원, 설비 감가상각비 1만 원, 물류비 8,000원, 원청 인건비 1만 2천 원, 하청 인건비 8,000원, 각종 세금과 관리비 7,000원. 여기까지 빼면 남는 건요, 약 5,000원입니다. 그런데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가 원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면서 인건비 상승 압력이 추가됩니다. 업계 추산으로 하청 인건비가 10에서 15% 오르면 남는 5,000원에서 800원에서 1,200원이 더 빠집니다. 결국 10만 원짜리를 팔아서 남는 건 고작 3,800원에서 4,200원입니다. 마진이 4% 안팎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순차 파업까지 겹치면요, 생산 차질 비용이 추가됩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추산으로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연 10조 원 규모의 GDP 감소를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민주노총은 이 숫자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여기서 각도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민주노총이 이 법으로 진짜 얻으려 한 것은 하청 노동자 보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민주노총 조합비는 조합원 1인당 월 평균 약 1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120만 명이면 연간 1,000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법으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면 노조 가입 대상도 넓어집니다.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교섭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노조에 가입할 유인이 커진다는 뜻이거든요. 조합원이 늘면 조합비가 늘고, 조합비가 늘면 조직이 커지고, 조직이 커지면 정치적 영향력이 커집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지대 추구 행위라고 합니다. 생산적 활동 대신 제도를 바꿔서 자기 몫을 키우는 행동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이 계산이 한쪽만 고려한 계산이었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빠뜨렸어요. 기업들이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시죠. 매출 5천억 원 이상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총 조사 결과 응답 기업 10곳 중 9곳이 노란봉투법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습니다. 구체적으로 74.7%가 하청노조의 과도한 요구 증가를, 64.4%가 법적 분쟁 증가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실제로 꺼낸 카드가 있습니다. 소속 외 근로자 축소입니다. 쉽게 말해 하청 인력 자체를 줄여버리는 겁니다. 최근 3년간 매출 상위 500대 기업에서 파견과 용역 등 소속 외 근로자가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영향이 이미 반영되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한 장면을 상상해 보시죠. 조선소에서 용접 일을 하는 김 씨가 있습니다. 하청업체 소속이에요. 월급 약 300만 원. 새벽 6시에 나가서 저녁 7시에 들어옵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노조 간부가 찾아와 말합니다. 이제 원청이랑 직접 교섭할 수 있어요. 가입하세요. 김 씨는 가입합니다. 기대를 품죠. 그런데 3개월 뒤 원청이 공정 자동화를 앞당기면서 하청 인력 규모를 20% 줄이겠다고 발표합니다. 김 씨의 자리가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교섭 테이블에 앉기도 전에 의자 자체가 빠진 거예요. 이건 김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건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 현장은 중대재해가 잦은 업종이라 원청의 안전관리 의무가 크거든요. 그런데 노동위원회가 이 안전관리를 한 것 자체를 실질적 지배력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법을 잘 지킬수록 사용자로 인정받아 교섭에 끌려나가는 구조입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역선택이라고 합니다. 좋은 행동을 할수록 불이익을 받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결국 아무도 좋은 행동을 안 하게 되는 현상이죠. 실제로 건설사 노무 담당 임원의 말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안전 문제로 시작한 교섭이 임금 인상, 직접 고용 요구까지 무한 확장될 수 있어서 불안감이 크다고요. 금속노조는 이미 임금을 교섭 의제로 공식화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이 중소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여기서부터 진짜 무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한국 중소제조기업의 50%가 대기업의 수급업체입니다. 쉽게 말해 대기업한테 부품 납품하는 회사인 거죠. 원청이 하청 노조와 교섭해서 인건비가 오르면 그 비용은 어디로 갈까요? 원청이 다 부담할까요? 아닙니다. 납품 단가 인하 압력으로 수급업체에 전가됩니다. 이걸 비용 전가 효과라고 하는데요. 대기업이 떠안은 비용이 결국 중소기업 마진을 깎아먹는 구조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조사를 보면 경영애로 요인 중 인건비 상승이 30.3%로 네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매출 부진 49%, 원자재 가격 상승 37.9% 다음이에요. 여기에 노란봉투법 효과까지 더해지면 이 비율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동네 치킨집 사장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죠. 프랜차이즈 본사가 사용자로 인정되면 가맹점 직원도 본사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본사가 인건비를 올리면 그 비용은 결국 가맹비 인상이나 식자재 가격 인상으로 가맹점주에게 돌아옵니다. 치킨 한 마리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여기서 해외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선진국도 다 이렇게 한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영국을 보시죠. 영국도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허용합니다. 대신 상한액이 있습니다. 조합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 파운드, 우리 돈 약 16억 원까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민주노총에 청구된 손해배상이 수천억 원대인 것과 비교하면 확실히 규모가 다릅니다. 상한을 두되 면책은 아는 거죠. 독일은 어떨까요? 독일은 적법한 파업은 철저히 보호합니다. 그런데 핵심이 있어요. 파업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비례성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교섭이 완전히 결렬된 뒤에만 파업이 가능하고 불법 파업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노란봉투법은요. 노조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부득이하다는 판단을 누가 하느냐가 모호한 겁니다. 영국처럼 상한을 두면서도 면책은 하지 않는 것과 아예 면책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완전히 다른 구조입니다. 여기서 비교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음식점에서 밥을 먹다가 식중독에 걸렸다고 해볼게요. 식당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당연한 권리죠. 그런데 만약 법이 바뀌어서 식당 주인이 손님의 이익을 위해 부득이하게 상한 재료를 사용했다면 배상 책임이 없다.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해주는 순간 불법 행위의 유인이 커집니다. 이것이 바로 모럴 해저드의 본질입니다.
노란봉투법이 정확히 이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정작 이 법의 최대 수혜자여야 할 민주노총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여기서부터 반전이 시작됩니다. 민주노총이 만든 칼이 민주노총을 베기 시작한 겁니다. 첫 번째 부메랑입니다. 기업들이 하청구조 자체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교섭 의무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아예 하청을 안 쓰면 됩니다. 직접 고용도 아니고 하청도 아닌 자동화와 외주의 새로운 형태를 찾는 거죠.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모든 공장을 AI 자율공장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게 2026년 3월 1일입니다. 현대차는 이미 2021년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1조 원에 사서 메타플랜트에 로봇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사람을 빼는 속도가 노란봉투법 시행과 맞물려 가속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부메랑입니다. 외국인 투자 위축. 주한 외국 기업 대상 조사에서 36%가 노란봉투법 때문에 한국에 대한 투자 축소 또는 철수를 검토한다고 답했습니다. 유럽 상공회의소 소속 기업 중 일부는 실제로 철수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투자가 줄면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일자리가 줄면 노조 가입 대상인 노동자 자체가 줄어듭니다. 민주노총이 법을 만들어 조합원을 늘리려 했는데 그 법 때문에 조합원이 될 노동자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부메랑이 가장 치명적입니다. 한국의 노동 생산성입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57.5달러, OECD 38개국 중 31위입니다. 미국 116.5달러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근로시간은 OECD 6위로 길게 일하는데 생산성은 바닥권인 겁니다. 오래 일하는데 적게 만들어내는 구조. 여기에 파업까지 겹치면요. 2025년 한 해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가 39만 4천 일이었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는 이 수치가 대폭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면 기업 이익이 줄고 기업 이익이 줄면 임금 인상 여력이 사라집니다. 결국 노동자의 파이 자체가 작아지는 겁니다. 이걸 제로섬 함정이라고 합니다. 전체 파이를 키우지 않고 나눠 먹는 것만 다투다 보면 결국 모두가 손해를 보는 구조를 말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편의점 알바생 입장에서 볼게요. 월 150만 원을 법니다. 매달 치킨 한 마리 값이 오르고 택배비가 오르고 전기요금이 오릅니다. 그런데 이 물가 인상의 상당 부분이 기업의 노무비 상승에서 시작된 겁니다. 노란봉투법으로 교섭 비용이 오르고 그 비용이 제품 가격에 전가되면 최종 부담은 가장 약한 소비자에게 돌아갑니다. 대학 졸업을 앞둔 취준생은 어떨까요?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고 자동화를 앞당기면 신입 자리가 줍니다. 노란봉투법이 보호하려는 기존 노동자의 자리는 지켜지는데 아직 들어오지 못한 청년의 자리는 사라지는 겁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인사이더, 아웃사이더 문제라고 합니다. 안에 있는 사람은 보호받고 밖에 있는 사람은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구조죠. 자, 여기서 시야를 넓혀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섭 테이블에서 누가 더 가져가느냐를 다투는 사이 옆 나라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중국은 반도체 국산화율을 2030년까지 70%로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금 25%에서 5년 안에 3배, 첨단 웨이퍼월 생산량을 현재 2만 장에서 50만 장까지 50배로 키우겠다는 겁니다. 대만 TSMC는 2025년 매출 177조 원,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67에서 71%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한국 삼성전자 파운드리 점유율은 6.8에서 8.1%, 10배 가까운 격차이고 이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100m 달리기에서 옆 나라가 먼저 출발했는데 우리만 멈춰서 파이 나누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달리기를 잘하기 위해 같이 투자해야 할 돈을 누가 더 먹느냐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이 법을 가장 필요로 했고 누가 가장 피해를 보는 걸까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민주노총은 이 법으로 교섭력을 극대화하고 조합원을 늘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기업은 하청 구조를 줄이고 자동화를 앞당기는 것으로 반응했습니다. 외국인 투자는 위축 신호를 보이고 있고 노동 생산성은 OECD 바닥권에서 더 내려갈 위험에 처했습니다. 법이 보호하려는 노동자의 일자리 자체가 줄어드는 역설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숫자 하나 보시죠. 2026년 4월 21일 기준 매출 상위 500대 기업의 외주 인력이 전년 대비 8.2%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과 경기 부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기업들이 진짜로 사람을 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빠진 자리에 뭐가 들어올까요? 한국은 이미 제조업 로봇 밀도 세계 1위입니다. 노동자 1만 명당 산업용 로봇 1220대, 2위인 싱가포르 730대와도 격차가 압도적이고 세계 평균 151대의 약 8배입니다. 1년 만에 20%가 뛴 수치예요. 이 속도에 노란봉투법 효과까지 더해지면요. 기업 입장에서 계산기를 두드려 봅시다. 하청 노조와 교섭하고 순차 파업에 대응하고 법적 분쟁 비용까지 감당하느냐, 아니면 로봇 한 대 더 놓고 끝내느냐.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결국 노란봉투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었을까요? 하청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맞습니다. 수십억 원짜리 손해배상 청구서에 무너진 노동자를 보면 제도 개선은 필요했습니다. 저도 그 점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취지를 실현하는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영국처럼 손해배상 상환을 두되 면책은 하지 않는 방식도 있었습니다. 영국은 조합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 파운드, 약 16억 원까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천억 원을 청구하는 한국과는 차원이 다르지만 면책은 아닌 거죠. 독일처럼 파업의 비례성 원칙을 강화하는 방식도 있었습니다. 독일은 적법한 파업을 철저히 보호하되 반드시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뒀습니다. 교섭이 완전히 결렬된 뒤에만 파업이 가능하고 불법 파업에는 손해배상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최대한 넓히고 손해배상을 최대한 제한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한쪽으로 최대한 기울어진 법을 만들면 반대쪽이 테이블을 떠납니다. 테이블을 떠난 쪽이 택하는 건 더 극단적인 카드입니다. 자동화 가속, 하청 축소, 외주 인력 8.2% 감원, 외국인 투자 철수 검토 36%. 이 카드들이 한꺼번에 나오면 법이 보호하려 했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봅니다. 이건 제 의견이 아닙니다. 이미 벌어지고 있는 숫자들이에요. 비교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병원에서 의사가 오진을 하면 환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 법이 바뀌어서 의사가 환자의 이익을 위해 부득이하게 오진한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 이렇게 된다면요? 의사가 더 신중해질까요? 아니면 덜 신중해질까요? 답은 뻔합니다. 책임 없는 행동은 반드시 더 과격해집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가장 약한 쪽으로 흘러갑니다. 환자한테 가듯이 소비자한테 가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은행 관계자도 생산자 물가는 통상 1에서 3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의 교섭 비용과 인건비 상승이 배송비,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결국 마트에서 장보는 여러분의 카드 청구서에 꽂히는 거예요. 편의점 알바생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월 150만 원을 법니다. 매달 치킨 한 마리 값이 오르고 택배비가 오르고 전기요금이 오릅니다. 그 물가 인상의 일부가 기업의 노무비 상승에서 시작된 겁니다. 노란봉투법으로 교섭 비용이 오르면 그 비용은 제품 가격에 전가되고 최종 부담은 가장 약한 소비자에게 돌아갑니다. 대학 졸업을 앞둔 취준생은 어떨까요? 시사저널 보도를 보면 청년들이 노란봉투법에 부정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고 자동화를 앞당기면 신입 자리가 줍니다. 노란봉투법이 보호하려는 기존 노동자의 자리는 지켜지는데 아직 들어오지 못한 청년의 자리는 사라지는 겁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인사이더 아웃사이더 문제라고 합니다. 안에 있는 사람은 보호받고 밖에 있는 사람은 진입 장벽이 높아지는 구조죠. 청년이 바로 그 아웃사이더입니다. 자, 여기서 시야를 한번 넓혀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섭 테이블에서 누가 더 가져가느냐를 다투는 사이에 옆 나라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중국은 반도체 국산화율을 2030년까지 70%로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금 25%에서 5년 안에 3배, 첨단 웨이퍼월 생산량을 2만 장에서 50만 장까지 25배로 키우겠다는 겁니다. 대만 TSMC는 2025년 매출 177조 원에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67에서 71%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한국 삼성전자 파운드리 점유율은 8% 안팎, 10배 가까운 격차이고 이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달리기에서 옆 나라가 먼저 출발했는데 우리만 멈춰서 파이 나누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 57.5달러는 미국 116.5달러의 절반도 안 되는데 그 생산성을 끌어올릴 시간에 교섭 테이블에서 소모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2025년 한 해 파업 근로 손실일수만 39만 4천 일이었습니다. 노사분규 건수는 123건으로 줄었지만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는 대폭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가 1000건을 넘어섰고 쟁의 범위까지 넓어졌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민주노총에게 돌아오는 최후의 부메랑이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이 법으로 조합원을 늘리고 교섭력을 키우려 했는데요. 조합원이 될 노동자의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면 조합원은 줄어듭니다. 조합비 수입도 줄어듭니다. 연간 1000억 원 넘게 들어오던 돈줄이 마릅니다. 법을 만들어서 힘을 키우려 했는데 그 법이 자기 힘의 원천을 갉아먹는 구조. 이게 바로 노란봉투법이 만든 민주노총의 역설이고 이 영상의 제목이 최후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시나리오 2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 법이 이대로 유지되는 경우 기업의 하청 축소와 자동화 가속이 계속됩니다. 순차 파업과 쪼개기 교섭으로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투자가 위축되면서 전체 일자리 파이가 줄어듭니다. 민주노총은 단기적으로 교섭력을 얻지만 장기적으로 조합원이 될 노동자 자체가 줄어드는 자기 모순에 빠집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36%가 철수를 검토한다는 숫자가 현실이 되면 그 충격은 하청 노동자에게 가장 먼저 옵니다. 둘째, 보안 입법이 이뤄지는 경우 국민의힘은 2026년 4월 10일 이미 여당의 노란봉투법 개정협의체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노란봉투법 권익보호신고센터까지 설치해서 현장 부작용 사례를 수집하고 있고요. 핵심은 3가지입니다.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 손해배상 면책 법리를 영국이나 독일 수준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 그리고 교섭 의제 확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 안전으로 문을 열고 임금으로 무한 확장하는 구조를 막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저는 솔직히 2번째 시나리오가 와야 한다고 봅니다. 노동자 보호와 기업 경쟁력은 양자택일이 아닙니다. 둘 다 살리는 균형점이 있어야 합니다. 균형이 깨진 법은 양쪽 모두를 다치게 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다치는 건 항상 가장 약한 쪽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으로 교섭력을 극대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업은 하청 축소와 자동화로 반응했고 외주 인력 8.2%가 줄었고 외국인 투자 36%가 철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 노동 생산성은 OECD 31위에 머물러 있고 파업 근로손실 일수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급증이 예상됩니다. 법이 보호하려는 노동자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역설.
이것이 노란봉투법을 만든 민주노총이 마주하고 있는 최후의 장면입니다. 여러분께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뉴스를 읽는 프레임을 바꾸세요. 노조가 이겼다 졌다의 구도가 아니라 이 법이 내 일자리와 내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로 보셔야 합니다. 법 하나가 바뀌면 기업 전략이 바뀌고 고용 구조가 바뀝니다. 둘째, 취지와 설계를 분리해서 판단하세요. 노동자 보호라는 취지에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설계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설계는 반대쪽의 반작용을 부르고 그 반작용은 보호받아야 할 사람에게 가장 먼저 돌아갑니다. 셋째, 자녀 세대의 진로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청보호법이 오히려 자동화를 앞당기고 있다는 역설. 이 흐름 속에서 단순 제조직이나 중간 관리직은 줄어들고 기술 설계, 데이터 분석, 로봇 유지 보수 같은 직군은 늘고 있습니다. 없어지는 자리를 쫓지 마시고 새로 생기는 자리에 먼저 가 있는 것. 이게 오늘 드리는 가장 중요한 한 줄입니다. 댓글에 하나만 적어주세요. 노란봉투법. 여러분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대로 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이유와 함께 한 줄만 남겨주시면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건설업과 조선업 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순차 파업과 쪼개기 교섭의 실태, 그리고 그 비용이 우리 집 물가에 얼마나 전가되고 있는지를 다음 영상에서 숫자로 뜯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판단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눌러두시면 다음 영상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저녁 밥상머리에서 보던 그 방송사 JTBC, 그 회사가 2026년 6월 빚 206억을 끝내 못 막고 법원에 두 손을 들었습니다. 다들 삼성이 광고를 끊어서 망했다고 하시죠? 그런데 광고가 끊긴 뒤에도 JTBC는 한때 멀쩡히 흑자를 냈거든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게다가 둘이 원수라고요? 그게 완전히 거꾸로예요. 한 식구였고 결혼으로 맺어진 사돈 사이였습니다. 그 60년 세월을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드릴게요. 다 듣고 나면 그동안 반쪽만 알고 봤구나 소름 돋으실 겁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차근차근 가보겠습니다. 삼성하고 JTBC가 원수 아니었냐고요? 무슨 한 식구냐고요? 그 오해부터 풀어드릴게요. 이야기는 196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65년 9월 22일 삼성을 만든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신문 하나를 직접 세웁니다. 바로 중앙일보예요. 그냥 돈 좀 된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직접 사장 자리에 앉아서 창간했습니다. 첫 호를 무려 20만 부나 찍었어요. 그 시절에 20만 부면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일 저녁에 보는 JTBC, 그 방송사의 뿌리가 바로 여기 이 신문이거든요. 그러니까 JTBC는 출발부터가 삼성이 직접 낳은 자식이나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병철 회장은 신문 경영을 직접 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한 명 데려옵니다. 홍진기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 이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승만 정권 시절에 법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까지 지낸 거물이었거든요. 정부 핵심을 두루 거친 사람이었던 거죠. 이 홍진기라는 분이 1964년에 중앙라디오방송 사장을 맡으면서 언론에 발을 들였고 바로 이듬해 1965년에 중앙일보 창간을 진두지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문이 세상에 나오는 그 처음부터 끝까지를 이 사람이 다 챙긴 거예요. 이병철 회장은 이 사람한테 신문 경영을 거의 통째로 맡겨버립니다. 믿고 다 넘긴 거예요. 창간호 사장 자리엔 이병철 본인이, 그 밑 부사장 자리엔 홍진기가 앉았으니 두 사람이 한 몸처럼 신문을 끌고 갔던 셈입니다. 자, 삼성이 세운 신문에 삼성 회장이 믿고 맡긴 사람이 경영을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신문에 삼성을 비판하는 기사가 좀처럼 나오질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내 집을 세운 사람을 내가 매일 비판할 수는 없잖아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이 신문을 삼성신문이라고 불렀을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삼성하고 한 몸처럼 붙어있던 삼성 집안 식구 같은 신문이었던 거죠. 그런데 두 집안의 인연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967년 5월 진짜 중요한 일이 벌어져요. 방금 말씀드린 그 홍진기, 이 사람의 큰딸이 결혼을 합니다.
이름이 홍나희예요. 그리고 그 결혼 상대가 누구였느냐? 바로 이병철 회장의 아들 이건희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삼성하고 중앙일보 이 두 집안이 결혼으로 하나가 된 겁니다. 따로 살던 두 살림이 결혼이라는 끈으로 한 살림처럼 묶인 거예요. 우리도 자식이 결혼하면 그 집하고 사돈을 맺잖아요. 명절에 인사 오가고 경조사 챙기고 그렇게 한 가족처럼 지내게 되죠. 딱 그겁니다. 원래도 삼성이 직접 낳은 자식 같은 신문이었는데 이제는 결혼으로 사돈까지 됐어요. 자식으로 한 번, 사돈으로 또 한 번, 이중으로 단단하게 엮인 사이가 된 겁니다. 그러니 원수라는 말은 처음엔 어울리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한 식구였으니까요.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집안 관계도 머릿속에 꼭 그려두세요. 나중에 진짜 중요합니다. 방금 결혼한 홍나희, 이 사람한테 남동생이 한 명 있어요. 이름이 홍석현입니다. 아버지가 홍진기니까 홍석현은 홍진기의 아들이죠. 그리고 누나가 이건희하고 결혼했으니까 이 홍석현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태어날 이건희의 아들한테 외삼촌이 됩니다. 그 아들이 바로 지금의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이에요. 그러니까 홍석현은 이재용의 외삼촌인 거죠. 그리고 홍석현한테도 아들이 있는데 홍정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재용한테 외사촌 동생이 되고요. 복잡하시죠? 천천히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이건희와 홍나희가 부부, 그 아들이 이재용, 홍나희의 남동생이 홍석현, 그러니까 이재용의 외삼촌, 그 외삼촌의 아들이 홍정도. 자, 이 그림이요, 이 가족 관계도가 오늘 이야기에서 소름 끼치는 순간에 정확히 다시 등장합니다. 그때 가서 그래서 아까 그려두라고 했구나 하실 거예요. 그렇게 찰떡 같던 한 식구가 언제부터 왜 살림을 따로 차리기 시작했을까요? 그 첫 번째 갈라짐부터 풀어드릴게요. 그 첫 번째 갈라짐은 1999년에 시작됩니다. 이해의 중앙일보가 삼성에서 공식적으로 떨어져 나옵니다. 3월에 신청서를 내고 4월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인정하면서 법적으로 삼성과 중앙일보는 남남이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 집에 살던 식구가 살림을 따로 차린 겁니다. 분가를 한 거죠. 그럼 왜 갑자기 살림을 나눴을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신문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중앙일보는 삼성사보라는 비아냥을 들었습니다. 삼성신문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독립된 언론으로 서고 싶었던 거죠. 둘째는 시대 분위기였습니다. 1997년에 IMF 외환위기가 터졌고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재벌을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저것 다 거느린 문어발 경영을 정리하라는 압박이 거셌습니다. 신문사를 끼고 있던 삼성 입장에서도 이참에 떼어내는 게 명분에 맞았던 겁니다. 자존심과 시대 분위기, 이 두 가지가 맞물려 분가가 이루어진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분가가 진짜 분가가 맞느냐 하는 의혹입니다. 분리 당시 삼성 쪽이 가지고 있던 중앙일보 지분이 35.2%였습니다. 이건희 회장 몫이 20.3%였고요. 이 지분을 누가 받았느냐? 홍나희의 남동생, 그러니까 이재용의 외삼촌인 홍석현이 그중 14.9%를 사들여서 36%를 진 최대 주주로 올라섭니다. 겉으로 보면 삼성은 손을 떼고 사돈인 홍씨 집안이 신문을 가져간 깔끔한 그림이죠. 그런데 2007년에 이 그림에 금이 가는 폭로가 나옵니다. 삼성 구조본 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 비자금을 폭로하면서 그 분리가 형식분이었다는 주장을 내놓습니다. 홍석현은 그 많은 주식을 살 돈이 없었고 사실은 이건희 회장의 지분을 이름만 옮겨놓은 것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름만 바꾼 한 식구라는 거죠. 이게 바로 위장분리 의혹입니다. 물론 삼성과 홍석현 측은 이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진짜 자기 돈으로 정당하게 산 것이라는 거죠. 어느 쪽 말이 맞는지 그건 지금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런 의혹이 나올 만큼 두 집안이 깊고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서류상으로는 남남이 됐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둘을 한 묶음으로 봤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본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분가를 하고 나서도 두 집안을 잇는 돈줄 하나가 끝까지 남아 있었거든요. 바로 삼성코닝이라는 회사입니다. 삼성코닝은 옛날 브라운관 TV에 들어가는 유리를 만들던 알짜 계열사였습니다. 돈을 아주 잘 버는 회사였죠.
그런데 이 회사 지분 7.32%를 홍석현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알짜 회사 지분을 들고 있으니 어떻게 됐을까요? 회사가 돈을 벌면 주주에게 나눠주는 배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배당이 중앙일보 집안으로 꼬박꼬박 흘러들어왔습니다. 2011년 한 해에만 무려 2,400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살림은 따로 차렸지만 삼성이 뒤에서 용돈을 대주고 있던 셈이죠. 저는 이걸 두 집안을 잇는 마지막 탯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형식상으로는 둔가를 했어도 이 탯줄을 통해 영양분이 계속 공급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탯줄마저 끊기는 날이 옵니다. 2013년 10월 홍석현이 가지고 있던 삼성코닝 지분을 전량 팔아버립니다. 이 매각으로 약 1,700억 원을 손에 쥐었죠. 1999년에 서류상으로 남남이 됐고 2013년에 경제적으로 이어지던 탯줄까지 끊어진 겁니다. 이제야말로 두 집안은 진짜로 갈라섰다고 할 수 있게 된 거죠. 돈줄까지 끊긴 두 집안. 그런데 바로 이 무렵 사돈을 향해 처음으로 칼끝이 향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때는 2005년 여름이었습니다. MBC의 이상호 기자가 충격적인 테이프 하나를 들고 나옵니다. 옛날 안기부, 그러니까 지금의 국정원이 비밀리에 운영하던 도청 조직이 몰래 녹음한 대화였어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삼성 엑스파일 사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가야 합니다. 누군가의 대화를 몰래 엿듣고 녹음하는 도청, 그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 테이프가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느냐를 두고도 한참 논란이 됐습니다. 우리는 그 진위를 함부로 단정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한 가지, 그런 내용이 담긴 테이프가 세상에 나왔다는 사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테이프에는 1997년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 서울의 한 호텔에서 오간 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대선 자금을 어떻게 건넬지, 검사들에게 이른바 떡값은 어떻게 돌릴지를 의논하는 듯한 내용이었죠. 그리고 그 대화의 한쪽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이 바로 홍석현이었습니다. 당시 중앙일보 사장, 그러니까 우리가 1편부터 따라온 그 집안의 핵심 인물이었어요. 맞은편에는 삼성의 이학수 부회장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흐름이 묘하게 바뀝니다. 그 전까지 삼성과 가깝다는 건 이 집안에겐 자랑이었어요. 든든한 뒷배였고 남들은 못 가진 인맥이었죠. 명함에 새기고 다닐 만한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홍석현은 출국이 금지되고 정치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어요. 그리고 그 이름 앞에는 삼성과 한 배를 탔던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어제까지 자랑이던 게 하루아침에 약점이 된 거예요. 가까운 사이라는 게 오히려 발목을 잡는 순간이었습니다. 든든한 동아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 발목에 묶인 줄이었던 셈이죠. 이 약점을 떼어내고 싶었던 걸까요? 시간이 흘러 2011년 12월 1일 이 집안은 새로운 카드를 꺼내듭니다. 바로 종합편성 채널 JTBC의 개국이었어요. 그동안은 신문 하나로 목소리를 냈다면 이제는 안방까지 들어가는 방송을 직접 갖게 된 겁니다. 홍석현의 머릿속에는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CNN이나 뉴욕타임스처럼 누구도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대한 미디어 제국을 만들겠다는 꿈이었죠. 신문을 넘어 방송까지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제대로 된 언론사로 우뚝 서겠다는 야심이었습니다. 어쩌면 삼성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 홀로 서겠다는 선언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꿈만으로 방송이 굴러가는 건 아니죠. 사람들이 채널을 돌리다 멈추게 만들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5월 승부수를 던집니다. 당시 가장 신뢰받는 언론인으로 꼽히던 손석희를 보도부문 총괄 사장으로 데려온 거예요. 그것도 그냥 모셔온 게 아니었습니다. 성역 없이 보도하라며 사실상 전권을 쥐어줬어요. 누구도 봐주지 말라는 뜻이었죠. 그해 9월부터 손석희는 직접 뉴스를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칼끝은 놀랍게도 한 식구였던 삼성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한방은 무노조 경영이었어요. 삼성은 오랫동안 노동조합을 두지 않는 걸로 유명했죠. 그런데 2013년 그 무노조 방침이 담겼다는 삼성 내부 문건이 세상에 공개됩니다. 회사가 노조를 어떻게 관리하려 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예요. JTBC는 이걸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보통 같으면 한 다리 건너 아는 집안 일이라며 슬쩍 넘어갈 법도 한데 그러지 않았어요. 한때 사돈이고 뒷배였던 바로 그 삼성을
자기 손으로 키운 방송이 카메라 정면에 세운 겁니다. 보는 사람들 입장에선 어리둥절했죠. 한 식구끼리 왜 저러나 싶었을 거예요. 두 번째 항방은 2015년 메르스 사태였습니다. 온 나라가 공포에 떨던 그때 삼성 서울병원이 감염이 가장 크게 번진 곳 가운데 하나로 지목됐어요. 그런데 환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명단 공개는 자꾸 늦어지고 관리도 허술했습니다. JTBC는 바로 이 지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어요. 국민 안전 앞에서는 그 어떤 이름도 봐주지 않겠다는 듯이 말이죠. 하지만 문호조도 메르스도 사실은 잽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외삼촌이 키운 방송국이 친조카를 향해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는 오늘 이야기에서 제일 충격적인 대목이 시작됩니다. 자, 마음 단단히 먹고 들으세요. 앞에서 본 문호조다, 메르스다 하는 보도들, 솔직히 그건 몸풀기에 불과했거든요. 진짜 한 방은 따로 있었습니다. 2016년 10월 24일 저녁이었습니다. JTBC 뉴스룸이 화면 하나를 띄웁니다. 태블릿 PC 하나, 그 안에 들어있던 파일들이 그날 밤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 태블릿이 진짜냐 가짜냐, 어떻게 손에 넣었느냐, 이건 지금도 말이 많은 부분이라 제가 여기서 진짜다 가짜다 단정 짓지는 않겠습니다. 그 판단은 여러분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보도 한 방이 그 뒤에 무슨 일을 줄줄이 끌고 왔느냐, 바로 그 결과입니다. 보도가 나가고 정확히 다음 날이었어요. 대통령이 카메라 앞에 섭니다.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방송 보도 하나에 고개를 숙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과 한 번으로 가라앉기엔 국민들 마음에 불이 너무 크게 붙어버렸거든요. 거리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손에 촛불을 들고요. 그해 12월 3일 서울 도심에만 232만 명이 모입니다. 한 번에 200만 명을 넘긴 거예요. 광장이 사람으로 가득 차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그 촛불이 몇 달을 이어집니다. 그리고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립니다. 8대 0, 재판관 전원일치로 대통령 파면. 현직 대통령이 임기를 못 채우고 자리에서 내려온 겁니다. 방송사 뉴스 하나가 대통령을 끌어내렸다. 이게 영화 줄거리가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지켜본 실화예요. 그런데 이 거대한 소용돌이가 누구한테까지 닿았을까요? 여기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이른바 국정농단 수사죠. 검찰이 들여다보니까 삼성이 비선 실세의 딸한테 돈을 댔다는 의혹이 나옵니다. 승마 선수였던 그 딸한테 말을 사줍니다. 그것도 3마리. 가격으로 따지면 34억 원어치예요. 거기에 동계 스포츠 영재를 키운다는 명목으로 만든 센터에 16억 원이 또 들어갑니다. 검찰은 이걸 그냥 후원이 아니라 대가를 바라고 건넨 뇌물로 본 거죠. 그렇게 칼끝이 삼성 총수를 향합니다. 2017년 2월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됩니다. 수갑을 차고 구치소로 들어가요. 삼성그룹을 이끄는 사람이 영장 한 장에 자유를 잃은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파트 1에서 머릿속에 꼭 그려두시라고 했던 그 가게도 기억나시죠? 홍석현은 이재용의 외삼촌입니다. 외삼촌. 엄마 홍라희의 친동생이에요. 그리고 그 외삼촌이 만든 방송국이 바로 JTBC고요. 이제 두 개를 접쳐보겠습니다. 외삼촌이 키운 방송국의 보도가 친조카에게 수갑을 채워 감옥에 보낸 겁니다. 외할아버지 홍진기가 삼성 창업주한테 신문을 통째로 맡으면서 시작된 이 인연이 한 세대를 돌고 돌아서 외삼촌의 카메라가 조카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는 장면으로 돌아온 거예요. 60년 전 결혼으로 한 살림이 되었던 그 두 집안이 이렇게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다시 만난 셈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명절에 한상에 둘러앉던 사이였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돈이고 외가고 친가고 다 얽힌 한 가족이었던 거죠. 그런 집안의 방송국과 그 집안의 회사가 이렇게 정면으로 부딪혔으니 보는 사람 입장에선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당한 쪽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삼성이 반격에 나섭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그 2017년을 기점으로 삼성전자가 JTBC에 주던 광고를 거의 다 끊어버립니다.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라 수년 동안이요. 그게 얼마나 큰 돈이었냐면 그 전까지 삼성이 JTBC에 뿌리던 광고가 한 해 평균 100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룹 차원에서 챙겨주던 협찬 50억까지 다 포함해서요. 그 100억이 한순간에 뚝 끊긴 겁니다.
이쯤 되면 그림이 딱 그려지죠? 외삼촌 방송이 조카를 감옥에 보냈고 빡친 삼성이 광고로 복수했다. 그래서 JTBC가 휘청거리다 무너졌다. 깔끔하잖아요? 그 끊긴 광고 100억이 깊은 상처에 뿌려진 소금 한 줌처럼 보이고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거의 다 이런 결론에 도착하실 거예요. 아, 삼성이 광고 끊어서 JTBC가 망했구나. 인과응보네. 그런데 잠깐만요. 거기서 결론 내리시면 큰일 납니다. 정말로요. 왜냐하면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알고 나면 지금까지 본 이 복수극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자, 여기서 딱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삼성이 광고를 끄는 게 2017년이죠. 그런데 그 광고가 다 끊긴 뒤에 JTBC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개국 7년 만인 2018년에 처음으로 흑자를 냈습니다. 네, 흑자요. 삼성 돈줄이 말라붙은 다음에 오히려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광고 끊어서 JTBC가 망했다. 이 말은 사실 반쪽짜리예요. 광고가 끊긴 게 치명타였으면 2018년에 흑자가 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진짜로 무너뜨린 건 뭐였을까요? 지금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진짜 원인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욕심내서 너무 크게 벌인 살림이었어요. JTBC는 개국하자마자 드라마하고 예능에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좋은 콘텐츠 만들겠다는 거였죠. 그런데 개국 2년도 안 돼서 적자가 1,300억이나 쌓였어요. 게다가 방송사 수입의 대부분은 광고잖아요. JTBC도 한때 매출의 70%가 광고였는데 이 광고 시장 자체가 통째로 쪼그라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다 유튜브로 넘어갔으니까요. 그 비중이 2022년엔 50% 근처까지 떨어졌어요. 들어올 돈은 줄어드는데 쓰는 돈은 계속 컸던 겁니다. 둘째, 결정적인 헛스윙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포츠 중계권이었어요. JTBC가 올림픽하고 월드컵 중계권에 무려 7천억, 우리 돈으로 5억 달러를 단독으로 질러버립니다. 원래 이런 건 지상파 방송사들이 코리아풀이라고 다 같이 나눠서 사거든요. 부담을 나누는 거죠. 그런데 JTBC는 그걸 거부하고 혼자 다 먹겠다고 나선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혼자 다 사놓고 다른 방송사에 되팔아서 본전을 뽑아야 하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을 1,900억 가까이 주고 샀는데 KBS 한 곳에 겨우 140억 정도에 넘기는데 그쳤어요. 이걸 흔히 승자의 저주라고 하죠. 이기겠다고 무리하게 다 차지했다가 그게 부메랑이 돼서 자기를 친 겁니다. 셋째, 이 모든 구멍을 메운 방법이 최악이었어요. 빚으로 빚을 막은 겁니다. 쉽게 말해 카드 돌려막기예요. 이번 달 카드값을 다른 카드로 막고 그 카드값을 또 다른 카드로 막고 이걸 10년 넘게 한 거예요. 그렇게 시장에서 끌어다 쓴 돈만 1조 3천억에 달했습니다. 돌려막기는 결국 한 번만 삐끗하면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그 한 번이 결국 오고 말았습니다. 2026년 6월 12일 JTBC는 만기가 돌아온 빚 206억을 끝내 갚지 못했습니다. 돌려막기가 멈춘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중앙홀딩스, JTBC, 콘텐트리 중앙, 메가박스, 중앙 P&I까지 핵심 계열사 5곳이 한꺼번에 법원에 회생을 신청합니다. 그룹 전체가 짊어진 빚이 무려 2조 8천억. 더 안타까운 건 이 회사들 채권에 돈을 넣었던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 우려가 7,900억에 달한다는 거예요. 결국 6월 19일 중앙일보는 최종 부도 처리됩니다. 홍정도 부회장이 고개 숙여 사과했지만 정작 오너 일가가 자기 재산을 내놓는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정리가 되시죠? 삼성이 광고를 끄는 건 이미 골마있던 깊은 상처에 뿌려진 소금 한 줌이었을 뿐입니다. 아프긴 했겠죠. 하지만 JTBC를 진짜로 쓰러뜨린 건 삼성이 아니라 욕심껏 버린 살림과 헛스윙한 베팅, 그리고 빚으로 빚을 막은 자기 자신이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 한번 여쭤볼게요. 한때 사돈이던 삼성을 친 JTBC.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1번, 용기 있는 언론이다. 2번, 재발등 찍은 패착이다. 3번, 욕심이 부른 자업자득이다. 댓글에 번호만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이 어디에 가장 많이 손을 드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요.
삼성이 낳은 자식이자 사돈이던 회사가 그 인연을 칼로 바꾸고 끝내 자기 욕심에 무너진 60년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하나 있어요. 돈과 권력 앞에선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사돈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도 그동안 삼성이 광고 끊어서 망했다는 반쪽짜리 이야기만 보고 싶은 대로 믿고 있었는지 몰라요. 세상 일이라는 게 늘 우리가 아는 것보다 한 겹 더 깊은 사정이 숨어 있더라고요. 오늘 이 영상이 그 한 겹을 들춰보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잊지 말고 댓글에 여러분의 번호 꼭 남겨주시고요. 다음에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